서울 일곽, 늦가을의 찬 공기가 새벽 어스름과 함께 골목을 가득 채웠다. 민재는 컨테이너 안 작은 방에서 눈을 떴다. 오래된 전기장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무언가에 이끌린 듯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꿈이었다. 아주 생생하고도 낯익은 꿈. 눈 내리는 마당 한가운데 회색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그가 어린 시절부터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밥은 먹고 다니나. 그 한마디, 그 짧은 보름이 민재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시계를 봤다. 새벽 5시 반. 지금부터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서울 동쪽 물류센터에서 야간 배송 일을 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도시의 그림자 속을 달리는 삶이 10년이 넘도록 이런 생활이 계속됐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라면 하나 끓일 기운도 없어 찬물 한 컵으로 입을 축이고 그는 낡은 점퍼를 걸쳤다. 출근 가방을 챙기려다 문득 손에 닿은 작은 물건 하나. 공중전화 카드. 한때 유행하던 그 플라스틱 카드에는 어느 시골의 버르나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 카드를 바라보며 한참을 멈췄다. 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물건이었다. 서울 가면 전화 한번 해라.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민재는 17살 되던 해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가출했다. 아버지의 술주정과 폭력, 그로 인한 어머니의 피멍든 얼굴,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그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맞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도망쳤다. 그날 밤부터 그는 도망친 아들이 되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냉혹했다. 친구도, 가족도, 믿을 사람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했고, 배달일, 막노동, 주방 보조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결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무언가에 쫓기듯 또 무언가에서 도망치듯 살아왔다. 그런 그가 오늘 새벽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아직도 생생했다. 따뜻하면서도 쓸쓸한 그 목소리.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제 그만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 그날 하루, 민재는 일을 마친 후에도 이상할 정도로 멍했다. 서울의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계속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다시 붙잡으려는 듯 그의 가슴 한켠이 자꾸만 저려왔다. 며칠 후, 그는 작은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흰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주소, 그리고 벌써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민재야, 서울은 춥지 않니? 요즘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프진 않은지 걱정만 한다. 너 없인 밥상이 너무 조용해서 숟가락 놓는 소리만 들린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을게.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그는 그 편지를 수십 번도 넘게 읽었지만 여전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 편지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외침이자 가장 무거운 용서였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그 공중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먹을 쥔 채 길 건너 작은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다. 하지만 수화기를 들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올해의 첫눈이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나 곧 갈게요. 이번엔 진짜예요. 그렇게 17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제 민재는 자신이 떠났던 그 마을, 그 집, 그 따뜻했던 부엌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걸어갈 길 위에 첫눈이 천천히 쌓이고 있었다. 민재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은 경상북도 산자락 아래에 붙은 작은 마을이었다.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들어오지 않는 곳,
논과 밭이 계절마다 색을 바꾸며 사람들보다 먼저 늙어가던 곳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늘 흙냄새가 떠돌았고 겨울이면 바람이 골목을 비집고 들어와 집 안까지 파고들었다. 그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 중 하나였다. 기와는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순옥은 그 물을 받기 위해 늘 양푼을 여러 개 준비해 두었다. 민재는 밤마다 그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또각, 또각. 그 소리는 어릴 적 민재에게 자장가이자 경고였다. 이 집에서는 언제든 무언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버지 현수는 한때 마을에서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고 말수가 적지만 글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집 안에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두었던 책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둔 뒤부터 아버지는 서서히 변해갔다. 유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병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고 부당한 해고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확실한 건 술이 그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면 숨부터 죽였다. 문 여는 소리, 신발을 벗어 던지는 소리, 숨 가쁜 호흡, 그 모든 것이 공포의 신호였다. 어머니는 그런 날이면 민재를 안방으로 밀어넣으며 말했다. 문 잠그고 무슨 소리 나도 나오지 마라. 그러나 민재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릇이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낮은 신음, 아버지의 신고함. 어린 민재의 몸은 작았지만 귀는 너무도 잘 열려 있었다. 어머니는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장에 나갔다. 얼굴에는 멍이 있었지만 긴 머리카락으로 가렸다. 장터에서 채소를 팔며 사람들에게 웃음을 건넸다. 민재는 그런 어머니의 등을 보며 자랐다. 늘 굽어 있었지만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등. 초등학교 시절 민재는 집에 친구를 데려온 적이 거의 없었다. 집이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언제 아버지가 폭발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를 도왔다. 무거운 채소 상자를 나르고 물을 길어오고 겨울에는 연탄을 옮겼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민재야, 공부만 열심히 해라. 너만큼은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그 말이 민재를 살게도 했고 동시에 숨막히게도 했다. 벗어나야 할 곳이 집이라는 사실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다. 그날은 겨울 추위이었다.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고 아버지는 낮부터 술을 마셨다.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와 부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이 집구석이 왜 이렇게 춥나?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말없이 난로에 연탄을 더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어머니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민재는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어머니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숨이 막힌 듯한 표정. 그때 민재는 움직이지 못했다. 달려가야 한다는 생각과 몸이 얼어붙는 감각이 동시에 찾아왔다. 그의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자를 집어들었을 때 민재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그만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아버지는 그를 노려보았고 그 시선 하나만으로 민재의 용기는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이 내리는 마당을 가로질러 아무 방향 없이 달렸다. 그날 밤 그는 다리 밑에서 떨며 밤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갈 수 없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쓰러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얼굴. 며칠 뒤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민재를 찾으러 왔다. 다리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는 그를 꾸짖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의투를 벗어 민재에게 덮어주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가 민재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애 어머니가 미안해야 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결심했다.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고 어린 그는 믿었다. 자신이 떠나면 아버지의 분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어머니가 덜 맞지 않을까. 그런 어리석은 희망을 품은 채. 그러나 그 결심은 동시에 또 하나의 씨앗을 남겼다. 죄책감이었다. 민재는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했다. 어머니를 두고 도망친 자신의 뒷모습을. 그것은 이후 서울에서의 모든 밤, 모든 꿈속에서 그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지금 첫눈이 내리던 새벽, 다시 그를 고향으로 불러들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렇게 또렷했는지 이제 민재는 조금 알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가 예면하고 살아온 시간 전체의 부름이었기 때문이다. 민재가 집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침묵과 공포, 그리고 스스로를 속여온 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결과였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수없이 그날을 연습해왔다. 짐을 싸는 법, 문을 여는 법,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법까지도.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민재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방과 후에는 도서관에 남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돈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집에 늦게 들어갈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민재의 교복 소매가 해질 때면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조용히 고쳐주었다. 아버지는 더 자주, 더 깊이 술에 잠겼다. 예전처럼 고함을 치는 날도 있었지만 어떤 날은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다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렸다. 그 분노의 대상은 늘 어머니였다. 민재는 점점 그것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견딜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날 밤도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어머니가 된장찌개에 소금을 조금 덜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이게 음식이나. 아버지는 숟가락을 던졌고 그릇이 벽에 부딪혀 깨졌다. 민재는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동안 수없이 참아온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술에 젖은 눈빛 속에는 낯선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황급히 민재의 팔을 잡았다. 민재야, 들어가. 그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민재는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커져도 이 집에서는 여전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여기에 있는 한 어머니는 계속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질렀다. 민재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고 몇 벌의 옷과 통장, 그리고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작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부엌 앞에 멈춰 섰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고 있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하면 돌아서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가로등 아래에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민재는 주머니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두었다. 미리 써두었던 짧은 글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꼭 돌아올게요.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는 그때는 몰랐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으로 향하는 동안 민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뒤를 보면 모든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다. 서울의 막차는 늦은 밤에 출발했다. 그는 플랫폼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주변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그를 보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떠나고 있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민재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안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러나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야만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은 그를 반겨주지 않았다. 첫날 밤, 그는 역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잤다. 시끄러운 소음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깔아주던 이불, 새벽에 부엌에서 들리던 물 끓는 소리가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며칠 뒤부터 그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시작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 고통은 집에서 느끼던 공포보다 덜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어느 날 밤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지만 그는 전원을 꺼버렸다. 혹시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다. 지금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아직 어머니를 지킬 만큼 강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민재는 편지를 한 통 썼지만 끝내 보내지 않았다. 주소를 정확히 적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잊히는 쪽으로 밀어넣었다. 잊혀지면 덜 아플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밤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되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는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는다. 그 꿈에서 그는 언제나 깨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다. 도망친 것은 집이었지만 민재는 결국 자신에게서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계절의 감각을 흐리게 만들었다. 민재는 언제 봄이 오고 언제 겨울이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살았다. 낮에는 잠들어 있고 밤에는 일했다. 해를 보지 않는 날들이 이어졌고 달력은 의미를 잃었다. 그의 삶은 배송시간표와 급여일, 그리고 다음 날을 버티기 위한 체력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 몇 해 동안 그는 스스로를 바쁘게 몰아붙였다. 심한 생각이 따라붙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생각은 언제나 고향으로, 어머니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았다.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뒤에는 경비 일을 했고 그 다음에는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를 했다. 밤새 박스를 나르고 나면 손가락이 굳어 젓가락을 쥘 수 없었지만 그 감각마저 점점 익숙해졌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다고 말했다. 말이 없고 불평하지 않으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 그러나 그 평가는 민재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성실해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아서 계속 움직였을 뿐이었다. 잠자리는 늘 임시적이었다. 찜질방, 고시원, 반지하 원룸. 창문 없는 방에서 깨어나면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다. 그는 채널을 돌렸다. 그런 장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가슴이 이유 없이 답답해졌다. 민재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동료들과는 필요한 말만 나눴고 술자리가 있어도 빠졌다. 누군가가 고향이 어디냐고 물으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경상도요.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다. 더 말하면 설명해야 할 것들이 많아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다. 어느 겨울밤 그는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통시장 앞을 지나게 되었다. 시장은 이미 파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몇몇 노점상들이 남은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중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배추를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민재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을 한참 바라보았다. 노인은 민재를 보며 잠시 웃었다. 추운데 고생 많네. 그 말 한마디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다. 새벽 시장에서 배추를 나르던 어머니의 모습. 손이 얼어붙게 부어오른 채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던 얼굴. 그날
이후로 민재는 이상해졌다. 길에서 마주치는 노인들,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할머니들, 병원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그들의 뒷모습에서 자꾸만 어머니가 겹쳐버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착각일 뿐이라고. 서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모든 말은 힘을 잃었다. 그는 자주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부엌에 있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을 끓이고 민재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곧 밥 된다. 민재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늘 깨어났다. 깨어난 뒤에는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의 모터 소리만 들렸다. 그는 천장을 보며 숨을 고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앉았다. 주머니 속에서 공중전화 카드를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 수는 없었다. 유류는 분명하지 않았다. 혹시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전화를 받는 순간 무너질 것 같다는 예감도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아직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꼈다.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며 민재는 30을 넘겼다. 주변에서는 결혼 이야기가 오갔고 누군가는 아이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으로 바꿨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어버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치 자신만 시간이 멈춘 곳에 남아있는 것처럼. 한 번은 물류센터에서 크게 다칠 뻔한 일이 있었다. 무거운 박스가 위에서 떨어졌고 그는 간신히 피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숨을 몰아쉬며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지금 여기서 죽는다면 누가 나를 찾을까? 장례식에 올 사람은 있을까? 고향에서는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고 있을까? 그 질문의 끝에는 언제나 같은 이름이 있었다. 어머니. 그날 밤 민재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서울에 올라온 초기에 적어두었던 메모들이 남아 있었다. 일한 날짜, 받은 돈, 잠자던 곳, 마지막 장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 없는 삶은 물리적인 공간의 부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리도 함께 사라진 상태였다. 민재는 그것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점점 그 공백은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공백의 끝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밤이었다. 민재는 물류센터에서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새벽 2시를 막 넘긴 시각.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는 졸음을 쫓기 위해 창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무거웠다. 최근 들어 이상하게 몸이 자주 무거웠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쳤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차선에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민재의 차는 도로 가장자리에 부딪혔다. 큰 충돌은 아니었지만 안전벨트를 맨 몸이 앞으로 크게 쏠렸다. 머리가 핑 돌았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다. 차는 멈췄고 그는 핸들을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 숨을 쉬는 것이 어려웠다. 그때였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민재야. 아주 작고 아주 분명한 목소리였다. 그는 입을 열었다.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엄마. 그 한 단어를 내뱉는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병원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의식 돌아오셨어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 놀라셨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안이 말라 있었고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다. 사고보다도 방금 자신이 무엇을 불렀는지가 더 충격이었다. 그는 몇 년 만에, 아니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을 불렀다. 엄마. 의사는 단순한 뇌진탕이라고 설명했다. 며칠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그러나 민재는 그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던 그 목소리. 현실이었는지 한청이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는 사실이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병원을 나서자 아침 공기가 서늘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이 올 것 같은 기운이 감돌았다. 민재는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아침 7시. 보통이라면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신 오래된 번호 하나를 떠올렸다. 고향 집 전화번호였다. 그 번호를 외운 채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다.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보다 더 강한 생각이 그를 붙잡았다. 지금 걸지 않으면 다시는 걸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병원 앞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사고 순간이 아니라 어릴 적 장면들이 떠올랐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어머니의 뒷모습, 새벽에 시장에 나가며 그를 덮어주던 이불, 그리고 다리 밑에서 떨고 있던 자신을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일초를 덮어주던 그날의 손길. 그는 몸을 일으켜 앉아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어머니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와 오래된 편지, 그리고 공중전화 카드가 들어있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상자를 처음 여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사진 속 어머니는 젊었다. 시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손에는 배추 한 포기가 들려 있었고 카메라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목 안쪽이 뜨겁게 타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집에 있을까? 혹시 내가 돌아갈 자리는 남아 있을까? 그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의 결론만은 분명해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돌아가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말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가지 않으면 평생 이 밤에 갇혀 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민재는 옷장을 열었다. 오래된 옷들 사이에서 비교적 깨끗한 옷 몇 벌을 골랐다. 가방은 크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많지 않았다. 그는 서랍에서 현금을 조금 꺼내고 통장을 챙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진을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재는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인지 어머니에게 하는 약속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이 이 밤을 기점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민재는 버스와 기차 시간을 검색했다. 고향으로 가는 첫 차는 오전 10시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이제는 도망이 아닌 준비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이름이 그렇게 그의 삶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민재는 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몇 번이나 걸음을 멈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뒤처지고 있었다. 전날 밤 거에 잠을 자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기차를 타는 순간 그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그것이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안도감을 주었다.
서울역은 아침부터 분주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움직였고 민재는 그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동 발매기 앞에서 표를 끊었다. 목적지를 입력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경상북도. 그 지명이 화면에 뜨자 가슴이 조여왔다.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더 멀게 느껴지는 이름이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가방을 열어 다시 한번 안을 확인했다. 옷머벌, 통장, 현금,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사진은 일부러 꺼내지 않았다. 지금 꺼내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다. 그는 대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근처 약국에서 산 어머니용 영양제였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것을 샀다. 그 어색한 마음이 오히려 진심처럼 느껴졌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철로 위로 울리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나 승강장으로 향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생각보다 낯설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얼굴, 피로가 깊게 내려앉은 눈. 그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서울의 풍경이 서서히 멀어졌다. 빽빽한 건물과 회색의 도로, 익숙하지만 정이 들지 않았던 풍경들. 그는 창가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밖을 바라보았다. 이 도시는 그를 키워주지 않았다. 그저 살아남게 했을 뿐이었다.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풍경은 조금씩 변했다. 건물 사이로 눈이 보이기 시작했고 낮은 산들이 이어졌다. 민재의 기억 속에 있던 풍경들이 하나둘씩 겹쳐졌다.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버스를 타고 나가던 길, 창밖을 보며 졸다 깨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로 그를 깨웠다. 조금만 더 가면 내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기억에 남아있는지 민재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며 기다림을 가르쳤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기차 안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중년 부부가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민재는 그 대화에 끼어들 수 없었다. 그들의 웃음 속에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배어 있었다.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에 쥔 영양제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점심 무렵 기차는 작은 역에 잠시 멈췄다. 플랫폼에 내려온 사람들 중에는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도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도 저렇게 역에서 내렸을까?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혼자 집으로 향했을까? 그는 상상하지 않으려 했지만 상상은 멈추지 않았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자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보던 첫눈보다 훨씬 조용하고 느린 눈이었다. 하얀 눈송이가 눈 위에 쌓이며 풍경을 덮어갔다. 민재는 그 장면을 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따라왔다.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은 기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졌다. 그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배터리는 충분했고 신호도 잡혔다. 하지만 그는 끝내 전화를 걸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가고 싶었다. 아니, 어쩌면 전화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용기가 없었는지도 몰랐다. 도착 방송이 울렸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메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다. 역은 서울에 비해 훨씬 작고 조용했다. 몇몇 사람들만이 플랫폼에 서 있었다. 그는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을 늦췄다. 이 역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역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확연히 달랐다. 차가웠지만 날카롭지 않았다. 어릴 적 겨울의 냄새가 났다. 먼 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고 마을로 가는 버스가 정류장에 서 있었다. 민재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천천히 움직이는 길을 바라보았다. 길은 기억보다 좁아 보였다. 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몇몇 집은 새로 지어졌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자라던 마을은 그렇게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민재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마을 어귀의 나무, 낡은 간판, 굽은 골목길,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숨을 고르고 가방끈을 다시 잡았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이었다. 그 10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발걸음을 옮길수록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장면들이 겹쳐졌다. 어머니가 문 앞에서 그를 맞이하던 모습, 시장에서 돌아와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민재는 골목 입구에 서서 잠시 멈췄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은 이미 지나왔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 채로 골목 끝에 서 있는 집은 민재의 기억보다 작아 보였다. 지붕은 여전히 낮았고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다. 겨울 햇빛이 담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지만 집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재는 한 걸음 다가섰다가 멈췄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다. 아니,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대문 앞에는 낯선 흔적들이 있었다. 오래된 전단지 몇 장이 우편함에 꽂혀 있었고 문고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손등이 문에 닿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다.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두드렸다. 여전히 침묵이었다. 엄마.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았다. 민재는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은 힘없이 열렸다. 오래 사용하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와 습기, 그리고 어딘가에 남아있는 익숙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문턱을 넘으며 신발을 벗었다. 습관처럼 가지런히 두려다 멈췄다. 이 집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가련 남아 있을까? 집 안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가 낯설게 들릴 정도였다. 부엌 쪽을 먼저 바라보았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오래된 냄비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 부엌에 섰던 날이 언제였을지 민재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이불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했다. 급하게 떠난 흔적이 아니라 천천히 정리한 흔적이었다. 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에 섰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왔다. 혹시 어머니가 잠시 유출한 것은 아닐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다. 마당으로 나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옆집 대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민재를 보자 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혹시 민재 아니나? 그 한마디에 민재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다. 가까이서 보니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다. 언제 왔나? 방금요. 어머니는 집에 안 계신 것 같아서. 말을 하며도 민재는 그 질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을 받았다. 노인은 잠시 눈을 피했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오래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다. 민재야,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 말은 너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들렸다. 민재는 그 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언제요?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여름에, 한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였다. 간이 많이 안 좋았어. 병원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버텼지. 민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담벼락에 손을 짚고 겨우 서 있었다. 여름, 자신이 서울에서 또 다른 계절을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는 이 집에서 홀로 여름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마지막까지 내 얘기만 하더라. 노인의 말이 이어졌다. 민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말이 더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듣고 싶지 않았다. 아침마다 나와서 골목을 봤어. 혹시 내가 오는지. 사람들이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해도 그날만은 꼭 나와 앉아 있었지.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어머니가 앉아 있었을 골목. 그 자리가 눈앞에 겹쳐 보였다. 여름 햇빛 아래 말없이 길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 장례는 조용히 치렀다. 내가 없어서, 아니, 내가 바쁠까 봐 연락도 못했다고 하더라. 노인은 말을 멈추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제야 숨이 가쁘게 올라왔다. 가슴이 조여왔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다. 미안하다. 이런 말 전해서.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자신이었다. 그 사실이 너무 명확해서 다른 말은 필요 없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은 그대로야. 어머니가 내 물건들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두셨다. 방도 내가 쓰던 그대로. 그 말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방 자신이 떠난 뒤에도 어머니가 그 방을 그대로 두었다는 사실이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 그는 떨리는 다리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갔다. 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의미는 아까와 달랐다. 이곳에는 더 이상 누군가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이 공기처럼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어머니의 방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는데 오래 걸렸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모습을 드러냈다. 낮은 침대, 낡은 옷장,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의자. 그 위에 접힌 스웨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민재는 그 스웨터를 알아보았다. 어머니가 겨울마다 입던 것이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다. 민재는 스웨터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울음이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집은 열려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민재는 그 사실을 그날 저녁이 되어서라 온전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민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방 안의 빛이 서서히 사라질 때까지도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손에 쥔 스웨터는 어머니의 체온을 아직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그것은 착각이었지만 그는 그 착각을 놓고 싶지 않았다. 지금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어머니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다. 너무도 정돈되어 있어서 이 방의 주인이 언젠가 돌아올 사람처럼 보였다. 민재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평소 어머니가 메모하듯 쓰던 것과는 달리 깨끗한 표지였다. 그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에게.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민재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수첩은 어머니의 일기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재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었다. 날짜가 적혀 있었고 대부분 민재가 집을 떠난 뒤부터 쓰이기 시작한 것들이었다. 오늘은 민재가 집을 나간 지 360이 되는 날이다. 사람들은 이제 그만 잊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잊으면 안 될 것 같다. 민재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기록하고 있었다.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날씨가 어땠는지, 시장에서 어떤 채소가 잘 팔렸는지, 집 앞 나무에 새가 내려앉았다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거의 모든 페이지에는 민재의 이름이 있었다. 오늘은 눈이 왔다. 첫눈이다. 민재는 눈 오는 걸 좋아했지. 장갑도 안 끼고 나가서 손이 빨개지곤 했다. 민재가 어릴 때 쓰던 컵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금이 갔지만 그냥 두었다. 민재는 글자를 따라가며 어머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어머니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다. 어머니는 원망을 적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한 말도 거의 없었다. 대신 자신을 탓하는 문장들이 많았다. 그날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민재를 잡았을까? 민재가 떠난 건 다 내 탓 같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문장들은 읽을 때마다 칼처럼 마음을 베었다. 자신이 떠난 이유를 어머니는 알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참지 못하고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숨이 거칠어졌다. 뒤쪽으로 갈수록 글씨는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날짜 사이의 간격도 점점 벌어졌다. 몸이 점점 악해졌다는 것을 글씨가 말해주고 있었다. 요즘은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 그래도 아침이면 골목에 나간다. 민재가 혹시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는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여름 햇빛 아래 작은 의자에 앉아 골목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 모습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다. 마지막 몇 페이지에는 병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아직은 괜찮다. 혹시 민재가 올지도 모르니까. 그 문장은 담담했지만 민재는 그 안에 담긴 기다림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아들의 기원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유난히 햇볕이 따뜻하다. 오래 앉아 있었더니 조금 어지럽다. 그래도 괜찮다. 민재가 돌아오면 이 집이 아직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 아래에는 날짜만 적혀 있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 글도 없었다. 민재는 수첩을 덮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방 안은 어둑해졌고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수첩을 꼭 쥔 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그 울음은 어릴 적처럼 조용하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부엌으로 나가자 작은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뚜껑을 열자 김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마지막으로 담근 김치였다. 이미 상해 있었지만 민재는 그 항아리를 닫지 못했다. 어머니가 이 김치를 담그며 누구를 생각했을지 그는 너무도 잘 알 것 같았다. 집안 곳곳에는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재의 방에는 그가 쓰던 책들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는 그 방을 손대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 민재가 돌아와 다시 사용할 것처럼. 민재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왔어요.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그 말을 해야만 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잤다. 침대는 작았고 몸을 펴기에는 불편했지만 그는 그곳이 이상하게도 안전하게 느껴졌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부엌에서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민재는 그 뒤에 서서 부르지 못한 이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들은 그렇게 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민재는 어머니의 방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몸 안쪽이 비어있는 듯한 감각이 계속되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낡은 천장과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겨울 햇빛이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방 안을 데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시며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어제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기 전과 후 그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자신이 외면해 온 시간의 증거처럼 느껴졌다.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민재가 나가보니 어제 그를 맞았던 이웃 노인이 마당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아침은 먹었나?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은 말없이 보자기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따뜻한 국과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장례 제대로 못 치렀다. 내가 없어서 동네 사람들끼리 조용히 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노인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오늘 산소에 갈 건데 같이 갈래? 산소라는 단어가 귀에 닿는 순간 민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가지 않으면 또다시 미루게 될 것 같았다. 잠시 후 둘은 마을을 벗어나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겨울이라 풀이 모두 죽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른 풀잎이 소리를 냈다. 언덕 위에는 소박한 무 하나가 있었다. 비석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그 이름을 눈으로 따라 읽었다.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이렇게 돌 위에 새겨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는 무 앞에 섰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어제까지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달랐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다. 엄마. 그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노인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민재는 손에 쥔 영양제 상자를 묘 앞에 내려놓았다.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져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가져왔어요. 늦었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리를 숙인 채 숨을 고르며 눈물을 삼켰다. 그 순간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말하셨다. 내가 돌아오면 절대 나무라지 말라고.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그 애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려고 간 거다. 그렇게 말하셨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갑자기 숨을 쉬기 어려워졌다. 자신이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 도망이었는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답을 어머니는 이미 내려놓고 있었다. 사람들이 내가 너무 오래 안 왔다고 말해도 어머니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내가 어디서든 살아있기를 바랐을 뿐이다.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어머니의 용서가 자신의 죄책감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노인은 자리를 비켜주었다. 민재는 혼자 남아 무 앞에 앉았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려 했지만 아무 문장도 완성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솔직한 말만을 꺼냈다. 나 무서웠어요. 그때도, 지금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그래도 여기 왔어요. 너무 늦었지만. 모 앞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민재는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듣고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집은 내가 결정해라. 팔든 남든. 어머니는 내가 괴로워하지 않는 걸 원하셨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집을 그냥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어머니가 지켜온 이 공간을 자신도 한 번은 마주해야 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혼자 남았을 때 민재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지 않았다. 대신 첫 페이지를 다시 읽었다. 민재에게 그네 글자가 여전히 그를 붙잡고 있었다. 그는 그날 오후 집 앞 골목에 작은 의자를 내놓고 앉았다. 어머니가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어머니가 바라보았던 풍경을 그대로 바라보고 싶었다. 해가 질 무렵 골목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재는 그 그림자 속에서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말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그는 그 말들 위에서 살아가야 했다. 며칠이 흘렀다. 민재는 여전히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 하루만 머물 생각이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나면 다시 서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사흘이 되면서 그는 떠날 이유를 점점 잃어갔다. 대신 머물러야 할 이유가 조용히 쌓여갔다. 아침이면 그는 어머니가 하던 것처럼 부엌창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와 트럭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그 소리들 속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서울에서 수없이 많은 소음 속에 살았지만 이렇게 분명한 아침의 소리를 들은 것은 오랜만이었다. 그는 집안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버릴 것은 거의 없었다. 어머니는 많은 물건을 가지지 않았고 있는 것들마저 오래 쓰고 아껴 쓴 흔적이 남아 있었다. 민재는 그 흔적들을 함부로 치우지 않았다. 대신 먼지를 닦고 제자리에 놓았다. 그것이 어머니를 지우지 않는 방식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마당에 놓인 작은 의자를 다시 꺼내 골목에 놓았다.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 그는 그 의자에 앉아 한참을 길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그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가 수없이 반복했을 기다림의 의미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동시에 너무 늦게 돌아왔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반찬을 꺼내고 안부를 묻고 필요하면 말을 걸었다. 민재는 그 침묵 속의 배려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울로 돌아가야 할지 이곳에 남아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서울에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었고 익숙한 생활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익숙함 속에는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해지고 있었다. 반면 이곳에는 어머니의 시간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간 위에 자신이 서 있다는 감각이 있었다. 어느 저녁, 민재는 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다. 집은 사람이 있어서 집이다. 그 문장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그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이 집은 지금 비어 있었다. 그러나 완전히 비어 있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남긴 말들, 남긴 흔적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 이 공간을 다시 집으로 만들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결심했다.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겠지만 이곳을 그냥 닫아두지는 않겠다고. 그는 마을 회관 앞 게시판에서 작은 종이를 떼어 글을 적었다. 차와 커피 있습니다. 잠시 쉬어 가셔도 됩니다. 그 글은 어색했고 정돈되지도 않았지만 민재는 그대로 문 앞에 붙였다. 집안 한켠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오래된 주전자를 꺼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다. 그저 문을 열어두고 싶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민재는 혼자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잠깐 앉아도 되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말없이 차를 내왔다.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집안을 둘러보다가 말했다. 이 집 따뜻하네. 그 말에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한 사람씩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오래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었다. 민재는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차를 내고 자리를 내주었다. 그는 그 공간의 이름을 크게 정하지 않았다. 다만 문 옆에 작은 종이를 하나 더 붙였다. 돌아와도 됩니다. 그 문장은 누군가를 향한 말이면서 동시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민재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언제나 돌아올 자리를 남겨두던 사람. 어느 날 저녁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문 앞에 서서 눈이 쌓이는 골목을 바라보았다. 첫눈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눈이었다. 그는 문득 처음 서울에서 꿈을 꾸던 새벽을 떠올렸다. 눈 속에서 자신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신 이 자리가 남아 있었다. 민재는 문을 닫지 않았다. 추웠지만 닫지 않았다. 이 집은 이제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돌아와 있는 집이 되고 싶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곳.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도 도착한 자리. 민재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시간을 살기 시작하고 있었다.